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정부에서 금융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가계부채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금융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기 전에 벌써 정부에서 금융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6월 28일부터 시행인데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마도 오늘부터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얼마로?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자체가 주담보대출이 규제가 강화된다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큰 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정하던 게 이제는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수도권이라든가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는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온다.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음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무주택자하고 동일하게 대출을 해주는데, 대신에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70% 대출을 해주고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50%만 대출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2주택 이상부터 다주택자가 있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을 걸었을 경우에는 다음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담보대출의 비율 자체도 비규제지역, 강남 3구라든가 용산구를 제외한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 7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50%만 대출이 나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주택 이상부터는 이 생활안정자금도 아예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 지방에 위치한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현행하고 똑같이 은행별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기존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은행별로 대출 한도가 제한이 없이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의 우회를 방지하기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만기가 최장 40년 만기를 기준으로 은행 이자라든가 아니면은 금리라든가 아니면 원금 상환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만기가 최장 4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은행 이자라든가 아니면은 원금 상환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5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친다면은 은행 이자 그리고 만기가 40년 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0년을 분할해서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면은 대략 금리를 4% 정도로 계산했을 때를 놓고 본다면은 한 달 금융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로 납부를 했었다면은 앞으로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매달 250만 원 정도 부담하던 금융비용 자체가 앞으로는 300에서 330만 원,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융비용, 주거비 자체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 집을 사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는 벼락거지가 될 거란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융규제가 바로 나오면서 앞으로는 무주택자라든가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나가는 금융비용 자체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그만큼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지금이라도 못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집 없는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금융규제를 시작했다고 보면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자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은 나오되 이 대출 한도 자체가 이제는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70%,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50%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대출 만기도 총 40년 만기에서 이제는 30년 만기로 줄어들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나가는 금융비용 자체가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신규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 받지 말고 집 사지 말라 이 뜻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 집을 안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벼락거지가 되는 그러한 규제 정책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6억 원으로 축소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하여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서울에서 평균 아파트 가격이 얼마죠? 30평대 기준으로 15억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를 내가 매수하고자 한다면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현금 9억 원 이상이 있어야지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서울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내 집 마련은 정말 어렵다. 그리고 내 집 마련하지 마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집이 없는 사람 또는 1주택자를 타겟으로 집 사지 말고 계속해서 기다려라 또는 집 살려면은 현금 가지고 사라 라는 내용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그러한 금융정책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1주택자를 집 사지 말라고 규제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앞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 집 마련하는 전략, 재테크 전략 자체를 잘 짜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LTV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됐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LTV 비율 자체가 80%에서 70%로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입의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부과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 즉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70%로 일반 1주택자나 아니면은 기존의 주택을 사고 팔았던 이력이 있는 무주택자나 똑같이 70%만 대출이 나온다는 내용인 거고, 그리고 정책 자금에 있어서도 자,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론 대출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금리가 굉장히 싸죠. 그런데 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론 대출이 LTV가 줄어든 만큼 최대 한도도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신생아 대출 그리고 뭐 생애 최초 대출 이거에 따라 다 다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신생아 대출이 가장 크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요. 현재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이 LTV가 줄어들면서 내일부터는 4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신혼부부 대출 같은 경우에도 4억 원에서 3.2억 원, 3억 2천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생애 최초라든가 청년 구입 자금 같은 경우에도 최대 3억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2.4억 원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책 자금 자체도 LTV가 줄어들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대출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생아 대출 그리고 신혼부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2.4억 원, 2.5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생애 최초라든가 아니면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대출까지 한도를 다 줄여버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신생아 대출을 받던가 신혼부부 대출을 받던가 아니면은 생애 최초 대출을 받던가 아니면은 청년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다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이 전세 대출의 보증 비율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전세 대출의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전세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 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 자체가 90%인데 내일부터는 80%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세입자들의 전세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든 만큼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한테는 안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을 가진 특히나 소형주택,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90%에서 80%로 보증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전세를 내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전세 금액을 낮춰가지고 전세를 일부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 금액을 더 낮춰버린다면은 앞으로 월세가 가속화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월세가 그만큼 더 올라가고 주거비 부담이 올라가게 되면은 누구한테 이 부담이 전가가 될까요? 당연히 세입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주거비 부담이 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했다면은 앞으로는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세입자들도 그렇고 무주택자들도 그렇고 1주택자들도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집 사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전세로 산다고 하더라도 또는 월세로 산다고 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금융규제입니다. 정말 집 없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금융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규제가 나오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승자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강화된 금융규제를 받게 된다면은 내가 주거비 부담 그리고 이자 부담이 정말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만큼 무주택자들이 또는 실거주자들이 살기 더 어려운 금융규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부동산 정책, 특히나 금융규제정책이 나왔는데요. 이 금융규제정책이 시행이 됨으로써 가장 영향을 받을 거는 아마도 아파트 시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 자체가 조금은 비정상적일 만큼 가격이 상승하고 불장이 시장인 거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금융규제라는 칼을 빼든 것 같은데요. 자,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서민들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거고, 내 집 마련을 못하면은 월세나 전세로 살아야 되는데, 월세나 전세로 산다고 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세상에서 앞으로는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금융규제 강화 정책이 나왔고, 이 금융규제 강화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는데요. 자, 오늘 방송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오늘 발표된 금융규제 내용이 아마도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재개발 시장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호재로 작용할 그러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금융규제 강화 정책이 나왔는데, 아마도 7월 달에는 또 다른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장 상황 자체가 너무나 상승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규제 정책이 나올 건데요. 또 다른 규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지금의 금융규제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자세히 또 알려드리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재테크 방향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서 어떠한 재테크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지, 이런 시간을 저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